자, 안녕하십니까. 이주환 교수입니다. 이 오프라인, 온라인 강의 동영상까지 찍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경매에 대한 얘기는 제가 좀 직접 강의는 안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로 볼 때 이 민법에 관련된 경매 얘기도 제가 좀 일단 동영상을 좀 찍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규 수업도 좀 오픈 예정이어서 아마 3월 중순부터 정규 수업이 있으니까 여러분의 많은 수강 바랍니다. 물론 이 동영상은 영구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뭐 이렇게 시즌에 상관없이 여러분이 보고 도움이 될 수 있을 건데요. 일단은 여러분이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 경매에 대한 얘기, 이거부터 좀 얘기를 해요. 왜 경매를 하는가? 이거부터 따져봐요. 경매는 목적이 아닙니다. 수단이에요. 내가 부동산을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경매가 목적이다. 이거는 잘못된 살감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왜 경매에 대해서 배우느냐? 나는 학문의 욕구가 너무 강해서 배운다. 이거는 잘못된 얘기고, 여러분이 어떤 학문 욕구, 배움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경매를 배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경제적인 수익을 내고 어떤 부의 축적을 위해서 부동산 경매를 배운다. 이래야 맞아요. 또 그런 분들 앞에서 제가 강의한다는 내용이 맞습니다. 어떤 배움에 목말라서 이런 분들은 법원 뭐 9급 시험 봐가지고 법원에서 근무하시면서 민법에 관련된 얘기 배워가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재테크 수단으로서 경매에 대한 얘기를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왜 경매인가? 부의 축적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게 지금 부로 간다면 이 부의 축적은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고요. 뭐 펀드라는 개념도 있고, 그 다음은 뭐 은행의 단순한 예금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무슨 창업에 대한 그런 투자도 있을 테고,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부동산입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잘하면 돈을 버는데,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재테크 수단으로 이 경매를 얘기하는데, 경매의 본질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싸게 사니까. 싸게 사니까 내가 투자했다 돈을 벌었다. 뭐 좋은 얘기죠. 싸게 사니까 일단 유리하다. 확률상은 맞지만 여러분 이거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인풋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웃풋이에요. 투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출구 전략이에요. 내가 어떻게 출구 전략 세워서 수익을 내는가. 이걸 따져봐야 돼요. 많은 분들이 무조건 싸면 산다. 이런 개념이 강해요. 그래서 싸게 샀어요. 2억짜리를 1억에 샀다. 잘 샀죠? 근데 여기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서 1억에 샀는데 이게 7천 된다. 이러면 잘못 산 거예요. 주의할 거는 얘들이 나중에 현금화 시킬 때 이 출구 전략에서 현금화 될 때 얼마나 이게 지금 높은 금액에 안전하게 단기적으로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부동산에 경매를 한다면 일단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부동산 경매니까 부동산에 관련된 지식을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이런 얘기 한번 해볼게요. 조금 강의를 오픈 강의니까 좀 편하게 몇 가지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경우를 봤어요. 정말 이 지역의 물건을 2억짜리를 1억 5천에 샀다. 자랑합니다. 싸게 샀어요. 이분이 싸게 산 이유를 딱 보니까 계약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이거 안 물어줘도 된다 해서 싸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위장 임차인이 있어요. 특수물건이라고 하죠. 뭐 이거 동영상 보면 거의 알 테고, 조금 어려운 분들은 정규 강의를 들으면 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면 2억짜리 아파트를 1억 5천에 샀어요. 5천만 원 싸죠. 여기 물어줄 돈이 7천 있었는데 이건 안 물어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1억 5천에 사고 7천 물어주면 2억 2천이 되는데, 물어준다는 게 경매에서 인수주의라고 하죠. 근데 인수주의가 흠결이 있어서 안 물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돈을 벌었다.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1억 5천에 이 물건을 샀다고 나는 만족도가 높은데, 이후에 여기 아파트 가격이 폭락을 해서 지금 1억 3천밖에 안 해요. 이러면 이 사람은 경매에 대한 지식은 많았지만 전체적 부동산 맥락에서는 투자에 실패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현재 부동산 경매를 한다면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더 중요해요. 이런 지식에 대해서는 부동산에 대해서 시세,
이런 시세가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에 대한 입지 분석도 중요하죠. 여기에 역세권이 들어온다, 인근에 IT밸리가 들어온다, 그래서 여기 아파트 가격은 뛸 것 같다, 뭐 이런 예측이 있어야 돼요. 야, 옆에 신도시가 들었으니까 여기도 뜰 것 같다. 신도시 들었으니 주택공급이 글로 다 몰려서 다 빨려가는 거예요. 집값이 떨어지는 거죠. 이건 이 사람의 부동산에 대한 해석이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이런 부동산이 그런 입지에 따라 시세가 갈린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권리 분석에 대한 얘기도 중요하죠. 민법적으로 이건 싸다, 샀더니 물어줄 게 있다, 문제되겠죠. 물어줄 게 없다, 이래야지 어떻게 해요? 문제가 없는 거죠.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볼 수 있는가?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이거 지금 듣는 분 중에 10 중에 8분 이거 다 알아요. 모르는 분 없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 막상 빠져들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실수하는 게 뭐냐? 방법론이에요. 부동산에 대해서 내가 이걸 조사할 때 컴퓨터 앞에서만 조사한다. 일반적인 부동산 투자는 맞지만 와룡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마지막 2%가 부족해서 실수합니다. 그러면 100점에서 2% 부족하면 98점이다. 이게 아니에요. 100점 아니면 빵점이다. 이런 게 좀 접근해야 돼요. 2% 부족한 걸 뭘로 채워야 되느냐? 현장에서 채울 수 있느냐? 이 경매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직접 현장에 감각이 있고 내가 이걸 직접 보고 판단해서 분석할 수 있냐?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먼저 얘기합니다.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지역을 함부로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남들이 좋다 그 얘기만 듣고 몰려가서 투자하는 거 하지 마세요.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해볼게요. 차라리 수익이 많이 내지만 내가 그 동네 모른다. 그럼 투자하지 않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도 수업을 배우다가 너무 급하게 오는 분이 있어요. 나 돈 얼마인데 교수님 투자하고 싶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합니다. 수업을 들으세요. 들으시고 내용의 판단은 못해도 내가 얘기하는 게 맞다 틀리다 이런 감이 생기면 그때 하십시오.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는 데 투자한다는 건 위험한 거죠. 모르면서 투자하고 모르는 데를 투자한다. 법규를 모른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사고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일단 그럼 모르면 부동산의 법규도 배워야지만 현장 분위기도 배워야 됩니다. 제가 처음 경매 배울 때 제 사수가 가르쳐 준 거는 자기가 입찰하려고 하는 다가구 물건 밤새 지키면서 각 호실별로 버린 쓰레기를 모아놓고 쓰레기를 모아놓은 박스 나르면서 새벽에 만나서 그 박스 열고 뭐뭐 있나 메모하는 것부터 배웠어요. 이게 이제 현장의 한 예입니다. 현장을 모르면서 부동산 투자한다. 경매도 마찬가지고 일반 투자도 마찬가지고 백전 백승은 보장하지 못해요. 백전 불패? 글쎄요. 하여튼 뭐 확률상 굉장히 낮은 성공 수익을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경매에서는 현장 되게 중요합니다. 나머지도 현장 중요해요. 다만 현장만 보고 분위기만 봐서도 안 됩니다. 국가가 생각하는 계획이나 이런 것도 볼 줄 아셔야겠죠. 그런 것들이 입지 분석에 들어가는 얘기고 그러면 이런 내용을 보고 나서 내가 이 민법적 권리 분석을 해서 이게 지금 현재 수익을 낼 수 있는가 이런 판단되면 가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뭐 블로그에서 보니까 누가 블로그 썼더라고요.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한테 권유하는 뭐 10가지 해가지고 일부 강사들 쭉 써놓고 뭐 일부 사이트에도 써놨어요. 근데 제 이름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강의는 기가 막히게 합니다. 들으면 무조건 듣게 됩니다. 뭐 굉장히 고액입니다. 근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 이상은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내가 답답해서 그분 보면서 어렵죠. 그럼 보세요. 엄마곰이 저 아메리카 불곰이 새끼 2마리를 낳았어요. 그리고 이제 먹이를 잡아주다 어느 정도 크면 얘들을 독립시키기 위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럼 내과에 가서 연화가 올라올 때 딱 발을 담그고 있다가 탁 쳐서 보여줘요. 그럼 날라오는 걸 주워 먹어요. 애기곰들이.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는 그거 보여주고 굶겨요. 그럼 얘들이 배고프니까 내과로 들어옵니다. 엄마 흉내를 내요. 올라갈 때 탁탁 치면 안 잡혀요. 헛방만 칩니다. 그러면 그 애기곰이 엄마곰한테 야, 이 사기꾼아. 안 되는데 왜 이거 이렇게 했어? 이런 얘기하면 그 애기곰이 문제죠. 한 번에 안 됩니다. 노력하고 반복하고 그게 내가 습득이 돼야 돼요. 내게 돼야 됩니다. 근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배우고 딱 나가면 그대로 떼돈 버는 줄 안다. 그래서 안 된다. 이거는 그분도 문제 있다는 얘기죠. 이거 쉽지 않습니다. 쉬워서 누구나 다 한다. 그런 건 여러분 돈이 안 돼요. 어려운데 돌파해서 해내는 사람만 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냥 하루 배워서 또는 석 달 과정 배워서 나가서 막 된다. 아파트나 빌려는 돼요. 그러면 그거 배운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돈 벌 것인가.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다 하는데요. 속된 말로 개나 소나 다 하는데 어떻게 돈 법니까? 남들이 못하는 걸 내가 꾸준히 어렵게 배웠고 그 실무적인 것도 그 배운 만큼 어려운 단계를 돌파해야지만 내가 내 이익 실현에 현실화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해볼게요. 운전요. 운전 그냥 남이 하는 거 옆에서 보면 다 될 것 같죠?
해보세요. 쾅쾅 부딪히고 다 끄집먹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게 어느 순간에 의식이 아니라 습관처럼 이루어져요. 그때 돈을 대는 거예요. 그때 운전하는 거잖아요. 부동산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도 이론으로 배우지만 이건 여러분이 오래 하다 보면 생활화가 돼요. 그럼 생활화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이런 얘기입니다. 입지적 관계가 부동산 공법에 대한 얘기고 권리 분석이 부동산 사법에 대한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께 되도록 아주 능수능란하게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이런 얘기 해볼까요? 남이 하는 거 옆에서 보면 될 것 같죠? 저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되죠? 해보세요. 안 됩니다.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거기까지 인생이에요. 그 사람이 그걸 돌파해야지 그 사람 인생이 바뀌는 거지 내 강의가 거기까지라는 건 아니랍니다. 아닌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보면 결국은 여러분 이렇게 해서 현장도 되게 중요하죠. 다만 제 강의는 그런 걸 알려주고 여러분이 결정적인 순간에 맡길 때 어떻게 풀 수 있는가 그 1%의 힘을 더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볼게요. 처음에 갤로퍼가 나왔을 때 125마력이었어요. 대한민국 자동차에 그런 갤로퍼란 차가 일본 걸 100개 다 조립해서 팔았지만 이게 125마력이라면 굉장한 힘이었어요. 그 당시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성능이 좋아서 더 이상의 출력을 내지만 그러면 말 125마리와 이 차가 줄을 연결 딱 하면 서로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팽팽한 125마력과 말 125마리의 그런 팽팽한 줄다리기에서 한쪽에서 딱 끈을 잡고 당기면 그쪽이 승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당기는 힘은 별게 아니지만 그 잠깐 당기는 그 힘이 전체를 모여 우열을 가르는 거죠. 이거 되게 중요한 메시지일 겁니다. 여러분이 부동산 경매를 한다면 쥐어짜고 한계를 극복하는 그 순간에 마지막 쥐어짜는 힘에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부의 축적이 이루어진다 생각하세요. 헬스클럽 운동하는 거 있죠? 저도 운동 출신입니다. 그러면 막 운동을 하다 보면 더 이상 못 들 때가 있어요. 막 누워서 벤치프레스 들다 보면 안 올라가요. 막 이가 갈립니다. 안 올라가고 막 내려가게 점점. 그럴 때 옆에 있는 그런 파트너들이 손가락을 딱 대고 그 막 200kg, 150kg 되는 거를 살짝 들어주면 그때 또 올라가면서 근육은 엄청나게 팽창하고 발달돼요. 그거를 저희가 해주는 거지 역기를 드는 건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걸 배우면 여러분이 하는 거지 배웠으니까 그대로 다 배운 거가 지식이 된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꼭 전달하고 싶어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런 걸 몰랐는데 누가 이런 걸 좀 썼다고 보여주길래 제가 그걸 보고 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말씀드릴게 안 되더라 거기 가더라 그 얘기가 맞다면 여러분 제 제자 중에 강의하고 있는 그 수많은 제자들은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들은 그 어려운 과정을 돌파해서 입시전적인 인물이 된 겁니다. 청출어람 청어람 저보다 굉장히 나가서 강사로서 굉장한 이름을 날리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딱 거기까지만 하면 그런 분들이 안 나타났어야죠. 근데 그분들이 나타나서 나름대로 이름을 갖고 강의하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인지를 드린 겁니다. 어렵지만 차곡차곡 천천히 하나씩 다져나가면 여러분도 분명히 바뀌는 날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배우고 해보면 안 돼요. 안 될 때 더 극복을 해보세요. 가장 힘들고 포기할 때 한 번만 더 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런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오늘 이제 여러분 이 민법적인 개념에 대한 경매 강의 전에 제가 몇 가지 공개 특강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재밌는 역할을 좀 드립니다. 일단은 입찰장에서 이제 이 첫 번째 내용이 경매 진행 절차에서 오류 입찰 시 방어법, 잔금 납부의 연장법 이게 나오는데 실무적으로 물건을 입찰하고 잔금 낼 때까지의 과정에서 제가 알고 있는 저만의 노하우를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러한 물건이 있다면 이런 물건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입증관계, 선계 구개발에 따라 이 지역이 얼마나 가격이 오르고 부동산이 좋아질 건가 중요한 의사결정이죠. 그 다음에 민법적인 권리 분석합니다. 여기에 물어줄 것이 있는가 어떻게 되는가 배당 순위 어떻게 되고 명도가 어려울 건가 쉬울 건가 이걸 다 정해요. 그리고 현장 가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 직접적인 느낌을 좀 잡아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쭉 조사를 하고 내가 조사를 충분히 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런 조사 방법에 대해서도 나중에 이제 본강의 들어가면 뭐 조사할 때 주의할 점, 뭐 감정평가를 믿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떤 경우에 감정평가에 오류가 있느냐, 물건에 대해서 현장 조사할 때 뭐를 조심해야 되느냐 이런 거 이제 아주 조각조각 해서 슬라이드 쳐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조사를 하고 당일날 입찰일이 있어요. 입찰일에 여러분이 이제 최고가 선언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봉투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하나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뭐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못 쓰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겁니다. 입찰에 와가지고 이제 돈을 찾을 때 돈을 들고 다니기가 좀 겁나니까 당일날 아침에 법원에 가보면 신한은행이 있습니다. 신한은행에 가서 수표를 찾아요. 그래서 그걸로 입찰을 합니다. 그러면 당사자 초보자는 이거에 대해서 전혀 이거 인지를 못하고 가장 합리적인 행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 해볼게요. 여러분이 무슨 물건 입찰한다. 그거를 굳이 남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내가 이거 2017 타경 14517 물건 입찰에 이거를 여러분이 주변에다 까발리면 이거는 그 경쟁자들을 자극하는 게 되고 가격이 오르면서 여러분이 낙찰이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런 거는 당연한 얘기죠. 이러는데 은행에서 돈 찾는 거는 그게 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당일날 아침에 은행에 가서 돈 찾는 거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유는 여러분이 은행에서 돈을 찾을 때 만약에 입찰 보증금이 2,367만 원이다 이러면 2,367만 원의 수표를 찾습니다. 그러면 옆에서 누가 그 수표 찾는 것만 딱 보더라도 근처에서 시각적으로 액수가 보이거나 은행 직원이 친절하게 2,367만 원 수표에 나왔습니다. 손님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여러분이 입찰 보증금 2,367만 원을 거기서 찾았다는 게 드러나죠. 나 여기에 지금 이 돈 찾아서 병원 입원비 될 거 이런 거 없어요. 100% 그 사람 다 뭡니까?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당일날 몇 번 물건에 들어간다는 게 노출돼서 인지가 될 수가 있어요. 절대 그거 하지 마시고 두 번째는 당일날 여러분들 이거 보니까 이런 분들 나와요. 당일날 내가 이 물건 지금 입찰하려고 보는데 야 이거 대출한다면 어때? 이래가지고 대출해주는 그 아주머님들이 있어요. 직접 영업하는 명함을 들고 영업하는 대출해주는 아주머니들이 있으면 이분들한테 내가 몇 번 물건 입찰하는데 대출 얼마나 돼요? 이거 물어보는 분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예 이 사람 저 사람 다 들어오기 때문에 뭐 질르기 싸움이다 이런 경우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내가 몇 번 물건 입찰 들어간다는 걸 주변에 안다는 건 불편한 얘기예요. 자 이런 얘기죠. 제가 법원에 오래 다니면 대출해준 아주머니도 오래 알아요. 그리고 이제 그분 내가 한 건 받으면 막 16억, 22억 막 이렇게 대출해주니까 굉장히 친해지고 막 경제가 하나 다철받으면 서너 명이 막 서로 전화하면서 대표님 뭐 우리 쪽으로 쓰세요. 뭐 이렇게 별소리 다 해요. 그런데 저희가 그 물건을 지금 대출받기 위해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그분들이 저한테 환심을 사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기 대표님 이거 하나 들었죠? 저기 몇 번 뭐 이메일 저거 한대요. 이렇게 알려줘요. 그러면 이걸 보더라도 누가 어떤 몇 번 물건에 입찰해 왔다는 거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의는 이제 책에 나오는 게 아니라 실무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여러분이 이런 거는 보면 문제가 있죠. 또 하나 이거 이해가 안 돼요. 요즘은 인터넷 통해서 모든 얘기가 다 돼 있는데 자 입찰에 대해서 준비 시점에서 이 개찰하기 입찰 봉투 딱 시작하기 전에 법원에 물건을 쭉 비치해놓고 서류 볼 사람 봐라 이러면 진짜 나가서 서류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17235 사건을 누가 보더라. 이 사람 그거 들어본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당일날 아침에는 그런 거 보는 것도 아닙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이거는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 보통 여러분 모두가 일정 사이트를 갖고 있을 겁니다. 법원, 대법원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사이트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당일날 아침에 이 사이트를 들어가서 봐요. 보는데 왜? 취하나 변경됐나 궁금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이트를 보게 되면 여러분이 본 게 사이트에 조회 숫자가 기록이 돼요. 그러면 기록이 된 걸 딱 숫자를 보면 이거 아침에도 본 거 있네? 여러분 오전에 9시쯤에서 봤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느냐? 조회수가 9시도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낮에 11시, 12시 올라가는 건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이제 사무실이나 자기 일어나서 내가 뭔가 하려는 사람들이 보다 보니까 전업투자자가 보면서 올라갈 수 있지만 9시 전에 사이트가 딱 접속 숫자가 올라가는 건 당일날 입찰 희망자의 숫자가 몇 명인가를 알려주는 척도가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13257 사건 입찰 오늘 한다 이러면 아예 그냥 이제 뭐 저는 특정 사이트에 관리자 모드가 있으니까 글로 볼 때도 있고 관리자한테 전화해서 알려줄 때도 있고 딱 아침에 들어가서 딱 켜놓고 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8시, 9시 그 사이에 조회수가 딱딱 한 4개가 올라간다. 그러면 당일날 입찰 가능자는 그 숫자에 준해서는 일단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나갈 때 어떻게 하느냐 그래도 혹시 이거 취하나 병행되면 입찰장 가서 그냥 헛걸음질 치니까 한번 클릭해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거꾸로 제가 보고 하니까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좀 불편하지만 당일날 대법원 사이트를 가서 본다든가 아니면 법원에 전화해서 물어든가 이런 식으로 택해야지 이거를 그냥 이렇게 제가 편하게 대로 사이트 보는 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 벌써 상대방은 오늘 4명 들어오네 입찰가를 올리면 내가 상대방을 자극시켜서 내가 스스로 공연히 헛걸음질하고 내가 조사한 물건을 어떻게 해요? 로스가 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 굉장히 주의하실 거고 그러면 이제 입찰을 딱 보면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입찰입니다. 이러면 이 입찰 시점에 여러분들이 이제 막 입찰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다 봉투를 딱 넣습니다. 이제 입찰 봉투 쓰는 요령 나중에 정규 강의 때 조금 1분 하겠지만 뭐 여기서 그거 모르는 분 없을 거예요. 근데 입찰 봉투를 딱 넣고 나서 보니까 여기서 이제 기억할 게 이겁니다. 입찰 봉투를 딱 넣고 나서 보니까 자 시간이 쭉 가는데 이제 여기서 갑자기 뭔가 조사 자료의 데이터에 에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좀 기교적인 걸 알려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 이거 기교적인 걸 알려드리는데 제가 1, 2, 3 세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굉장한 노하우처럼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딱 까버릴게요. 일단 모 강사가 무슨 경매 이렇게 쓴 책에 보면 1등을 딱 썼는데 1등과 근소화 차이로 2등이 나와요. 이게 뭐냐? 여러분 이거 조심하세요. 1등을 굉장히 7억 5천 써놓고 2등을 7억 4천 8백 쓰는 거예요. 왜? 2등이 200만 원 차이로 졌다는 건 1등한테 어떻게 해요?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컨설팅 업체들이 의뢰인 딱 잡아놓고 낙찰 받아야 돈 되니까 무지무지 높은 금액에 딱 올려서 낙찰 받고 2등과 차이가 많이 나면 김학세니까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2등을 가라로 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는 2등과 근소한 처리 됐다고 좋아하지만 이 사람은 어찌 보면 죽쓰는 결과가 나는 거죠. 2등은 존재하지 않았고 3등은 딱 보니까 6억 5천이다. 이런 건 이제 여러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상당히 덴저러스한 그런 모습이다. 덴저러스. 뭐 누가 책 쓴 거 있습니다. 한국어로 해석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건 여러분이 조심해야 되니까 혹시라도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컨설팅 업체가 뭔가 해준다고 하면 그 사람이 딱 다 써줄 때 금액은 내가 좀 쓸게요. 제시한 금액보다 살짝 낮춰놔 보세요. 그러면 살짝 낮춰놓은 금액이 내가 떨어지면 이해가 되고 하면 이것도 하여튼 뭔가 여러분 안착이 안 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이 좀 주의는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저걸 받기 위해서 기교를 쓴다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내가 1등을 지금 쓸 수 있게 아주 높은 금액인 예를 들어 5억 9천을 썼는데 내가 다시 한번 이제 여기다 쓰고 난 이제 남편이 이렇게 해서 쓰고 여기가 이제 부인이야, 부인. 여자분이 여기다 쓰게 될 때는 요거는 이제 5억 천 정도를 씁니다. 그러면 여러분 딱 보게 되면 요 사이에 누가 들어왔다면 이 사람이 된 게 좋은데 이 사이에 아무도 없다면 요거를 요로 빼면 참 좋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법원 입찰장에 딱 가보면 알아요. 이게 이제 여러분 쌍팔년도 옛날 한 10년 전 버전인데 이렇게 쓰면 여기다 지금 현재 요 사람에 대한 서류를 넣고 근데 여기 남편분이 아니라 여기다 어떻게 해요? 위임받은 사람에 대한 얘기를 쓰고 그리고 나서 여기 서류에다가 뭔가 서류를 약간 미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개찰할 때 1등이고 이게 2등인데 약간 여기 서류 비교하면 그 자리에서 즉시 보정을 할 수 있으면 이거는 유효가 됩니다. 근데 즉시 보정이 안 되면 이건 무효 처리가 되면서 밑으로 내려오게 돼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누가 그 사이에 들어왔다면 그놈이 가져가는 건 내가 차단하는 거고 그놈이 없다면 내가 이걸 가져가면서 어떻게 해요? 이 물건을 여기서 나가리 시켜서 이쪽 부인 앞으로 끌어 쓰는 그런 장점이 있죠. 저는 제가 이걸 해본 적은 없지만 이거에 2번 당해봤어요. 하나는 과천시 가련동의 물건 농지 받을 때 1등, 2등, 3등인데 내가 2등을 했어요. 3등이 있고 근데 1등이 딱 온 사람이 지금 서류가 뭐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1등인 사람이 주적주적 하는데 갑자기 본인들이 이제 2등이 된 줄 알고 한 명이 없어졌는데 2등이 내가 되니까 갑자기 3등 한 사람 막 나갔으니 1등 한 사람 5만 사람에 나간 사람 데려와서 여기 본인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무효를 유화시키는 거 봤습니다. 이거는 1등, 3등이 어떻게 해요? 장난친 게 분명하죠. 여기서 한번 받고 저쪽에 평택에 송탄 쪽에 있는 물건 받을 때 똑같은 느낌으로 1등이 지금 현재 높게 받았다가 나가리 되고 이렇게 되는 거 봤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내가 1등이 됐고 2등, 3등인데 이쪽이 무효표 되고 여기가 지금 있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누가 치고 들어올 줄 알았는데 우리가 높아버리니까 그냥 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경매 입찰장에서 좀 테크닉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도요새에서 공개는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혹시라도 뭐 하다가 잘못돼도 그건 그분의 얘기니까 이거를 너무 권장상 FM대로 법적으로 뭐 이렇게 따지면 안 되고요. 편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서류를 1등을 해서 됐는데 서류가 미비하면 그 자리에서 즉시 보완하라고 합니다. 안 되면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무효를 시킬 수도 있고 유효시킬 수 있는 건 여러분 결정이니까 그걸 잘 살려보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여기 테크니컬하게 또 딱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딱 입찰을 마치고서 11시 반까지 기다리는데 가다 보니까 누굴 만나요. 그랬더니 얘기를 합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너 뭐는 그러니까 이거 나도 그건데 둘이 그런 얘기합니다. 그래 이러냐. 예전에 제가 경매 입찰장에서 입찰을 했는데 사건을 불러요. 1번 물건, 2번 물건 불렀습니다. 그게 이제 동일한 사건에 사건 번호, 물건 번호가 나눠져 있는데 나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 분이 막 얘기를 했는데 같이 썼더라고요, 그 물건을. 그래서 얘기하는데 그거를 얼마 썼대요. 얼마 썼다는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랬었어요. 그 물건요. 지금 그렇게 쓰면 안 돼요. 그 물건은 이런 것 때문에 이거 안 돼요. 이랬더니 그분이 얼굴 하얘져요. 그분이 낙찰을 받았어요. 받아놓고 이분이 나중에 불어가 내놓고 되게 먹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이 물건을 딱 받아서 그 사이에 입찰 개찰하기 전에 딱 안 거예요. 이거 들어가면 안 되는 물건인데 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보증금을 넣어서 봉투를 넣었는데 이거를 지금 여러분 합법적으로 주세요. 나 안 할랍니다. 이거 안 돼. 봉투 넣은 걸로 끝난 겁니다. 주사위는 던져진 거고 개찰돼서 1등이 됐다면 이제 여러분이 불허가를 내든가 이래야 되는데 불허가 사유가 적정하지 않다면 이런 경우에 여러분은 되게 난감한 일을 겪습니다. 그러면 불허가가 안 나면 잔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럼 이럴 때 하는 방법이 있죠. 이럴 때 여러분이 지금 입찰표를 냈어요. 그래 냈는데 여러분 이름 써있고 금액 써있고 봉투에 입찰 봉투에 돈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마감되기 전에 동일한 서류를 다시 쓰세요. 다시 쓰고 여기 이 금액과 이 금액을 동일하게 쓰고 여기에 이렇게 해서 돈을 넣지 말고 넣으세요. 그러면 딱 넣는 순간 입찰 마감 종료되고 법원 집행관들이 봉투를 개찰하다 보니까 1등 한 사람이 여러분 이름이 만약에 황진이라면 황진이 동일 금액으로 나와요. 그런데 한쪽에는 돈이 있고 한쪽에는 없어요. 그러면 어떡할까요? 집행관들은 얘기합니다. 이거 뭡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 거기서 좀 바보가 돼야 돼 한번. 쪽팔린 건 문제가 아닙니다. 살면서 쪽팔린 건 별거 없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잘못해서 보증금 뛰는 건 평생 기록에 남는 쪽팔림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얘기하죠. 제가 이런 거 잘 모르는데 이걸 넣다 보니까 봉투를 하나 돈 안 넣고 이쪽은 봉투를 넣게 해서 이게 잘못돼서 어떻게 넣다 보니까 실수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경매 절차상 중대하자로 봐서 둘 다 무효 처리가 되면서 보증금 주고 가라고 해요. 그러면 나는 합법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테크닉하게 가르쳐 주는 게 지금 3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여러분 여기 보면 경매하선 하시는 분들은 내가 지금 일단 낙찰 받아야 수수료가 들어온다면 높게 지를 둘러리 세우는 거. 뭐 이건 여러분도 많이 아는 건데 또 거꾸로 내가 의뢰인이라면 이런 거에 대해 당하지 말란 얘기예요. 자,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조금 부부가 남편 명의 되든 부인 명의 되든 뭐 누가 받든 상관이 없다면 남편 명의를 조금 쓰면서 뭐 애들 삼촌 앞으로 해서 유임장 받아가서 넣으면서 여기 어떻게 해요? 뭐 위임장을 살짝 빼는 거예요. 저 위임장을 써냈는데 인감지수를 빼놓는 거예요. 그리고 부인은 또 다시 일정 금액 밑으로 쓰고 딱 썼는데 이들이 1등이 되고 2등 없이 2등이 부인이더라. 그럼 어떻게 해요? 남편이 인감지면서 없는 거를 어떻게 해요? 없습니다. 이러면 무효 처리되는 거죠. 근데 그 자리에서 인감지수 있습니다. 참 여기 있는데 이렇게 받아서 보완되면 이때는 유효 처리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1등을 유효든 무효든 할 수 있는 상황에서 2등이 되냐 안 되냐 보면서 금액 깎는 거. 이것도 볼 수 있지만 제일 재밌는 건 여기 지금 나오는 것처럼 입찰을 했는데 만약에 그 시간 안에 내가 이걸 불어가내야 된다. 빼기 안 된다.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적정하게 일정 요령껏 백을 시키는 방법을 얘기했습니다. 동영상으로 보니까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지만 이게 여러분 합법적이다 뭐 이렇게 뭐 불법적이다 떠나서 일단 여러분이 어떤 좀 기교적인 걸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도덕적이진 않습니다. 굳이 여러분이 이걸 주변에 얘기하고 다닐 필요 없을 것 같고 여러분 동영상 보면서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뭐라고 질문하셨는데요? 예. 질문이 잠깐 들어와서 저 얘기 끊었고요. 예, 그런데 무슨 질문이나 궁금하시죠? 여러분 강의에 도움이 안 되는 질문이니까 이건 그냥 묻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여러분 누가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 나오는 하나의 테크닉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건 여러분 참고하시되 이런 거 하다 법원에서 뭐 걸려서 문제되면 뭐 이주환 교수가 가르쳐 줬어요. 이런 소리는 하지 말아주세요. 저도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들이 이렇게 하더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예.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 참고하시고 그 다음은 이겁니다. 입찰일에 이렇게 됐다면 이제 일주일이 지나서 매각 결정일이 됐어요. 그럼 매각 결정에서 이게 나오게 되면 최고가 선언자에게 허가가 떨어지면 이의 신청 기간이 있고 이의 신청 기간이 있으면 이의 신청이 없을 때는 잔금 납부일로 넘어가죠. 여러분 이제 요거에 대해서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잔금 납부일이 딱 다가와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이런 시간 안에 내가 쭉 가서 잔금이 납부되면 좋은데 아무래도 잔금 납부일이 다가오는 날짜에 비해서 내가 자금 준비가 완벽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금 준비가 여러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어찌할 건가 고민하고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여기 자금 준비가 되고 있지 않을 때 내가 언제까지는 되겠다. 근데 그 기간이 잔금 납부일까지 딱 되는 게 아니라 뒤늦게 되는 거예요. 잔금 납부일이 예를 들어서 3월 5일인데 내가 한 5월 6일쯤 잔금 납부일이 되는데 2개월 사이에 재매각이 들어가면 이게 뺏길 소지도 있고 내가 지연 이자를 내는 것도 불편하다. 이런 상황이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이때까지 좀 끌 수 있으면 어떨까? 물론 이런 분도 있어요. 야, 잔금 내지 마봐. 재매각 되면 재매각일 3일 전까지 돈 내면 되니까 뭐 연期이자 좀 내면서 하면 돼. 뭐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는 방법도 있지만 이거는 그 사이에 사건이 변경 취하될 수도 있어요. 또 채무 인수나 여러 가지 방법에서 변화가 생기면 갑자기 이게 또 뭐 변수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럴 때는 어찌하면 되느냐 매각일에서 매각 결정일 사이에 일주일과 이 신청기간 일주일이면 약 7일, 7일에서 합 14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14일 중에 뭐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경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저희가 오랫동안 20년 동안 경매하면서 있었던 어떤 테크니컬한 걸 편법으로 알려드리는 겁니다만, 이게 어떤 법적 근거이냐 이런 식으로 묻고 뭐 여기저기 질문하고 다니면 제가 굉장히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이 있죠. 여러분이 여기서 잔금 납부일이 딱 도래하기 전에 요 사이에 2주 사이에 내가 지금 이 물건은 꼭 갖고 싶지만 돈이 없어. 이런데 돈 오는 건 좀 시간 좀 걸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대금 연기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아주 힘든 경우고, 일단 이거에 대해서 매각 결정 떨어지긴 요 사이에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문제 제기를 하세요. 요 사이에도 이건 잘못됐다.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 문제 제기할 때 이런 것도 조금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러면 고 인근 법무사 가보면 그 해당 지역 집행관 출신 법무사, 경매계장 출신 법무사들이 좀 있어요. 그들은 아직까지 자기 후임자들이 법원에 있어서 조금 선이 닿고 전관예우 아닌 전관예우들을 좀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걔들한테 해서 이거 좀 불허간 신청서 좀 내주세요. 뭐 이 신청을 내요. 내면 돼요. 일단 내면 서류를 접수하잖아요. 그럼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러면 각하가 돼요. 근데 이거는 괜찮은 듯 하다 싶으면 그쪽에서 한번 따져보겠다 이러면 여기서 이제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보정명령서가 나오는 게 뭐냐? 옛날에는 이렇게 이의신청하면 그냥 받아줬지만 무분별한 항고 속에서 잔금 납부를 지연시키고 시간을 벌어서 채무를 변제해요. 그러면 누가 손해받느냐면 빨리 배당되면 채권자가 이득인데 이런 식으로 끌다 보니까 막 2, 3개월, 6개월 가다가 채권자들이 뒤늦게 돈 받으니까 너무 손해를 많이 보죠. 그래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지금은 매각 대금의 10%의 공탁을 걸게 돼 있어요. 만약에 이게 6억 9천이라면 6,900의 공탁을 걸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탁을 처음부터 거는 게 아니라 이렇습니다. 서류 내면 그래? 한번 따져볼게. 그래서 보정명령서로 공탁금 걸라고 날라옵니다. 그러면 공탁금을 걸고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럼 싸우는데 이거 만약에 내가 이기면 불허가 떨어지지만 불허가 떨어지면 내게 아닌 게 되고 이때 내가 다시 지면 이때는 공탁금을 그냥 돌려주는 게 아니라 지연 이자를 뺀 나머지만 돌려줘요. 그럼 이거는 방법이 아닌데요. 이 생각 듭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매각 결정일이나 이런데 여러분 스스로 이거 이의신청서 항고서를 넣고 그 다음은 여러분 여기 보면 이렇게 해서 주소를 옮기세요. 주소 이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소를 옮기면 법원은 여러분들 기존 주소에 보정서를 보내요. 그런데 그게 날라오면 이주항치 있으세요? 법원 등기가 오면 여러분 얘기하세요. 있는데 이사 갔어요. 어디로 갔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이러면 그 내용은 수치가 안 됐다는 걸로 해서 돌아갑니다. 반송돼요. 그럼 두세 번 법원에서 이게 반송이 되면 이거 어디로 갔는지 모르잖아요. 그거 보내는 기간도 따지다 보면 얼추 한 달 가까이 갑니다. 그럼 이렇게 갈 때쯤 여러분이 다시 법원에다 연락을 합니다. 연락을 해서 전화를 해서 경매 3개죠. 몇 번 물건 받은 사람인데 제가 이거 좀 바쁘다 보니까 못해요. 이게 벌처를 몰라서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러면 아니 뭐 소리 보내니까 안 받던데요. 이러면 여러분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진짜 몰라서 그래요. 저 주소를 옮겼는데 얘기 안 했네. 이쪽 주소로 보내주세요. 이러면 다시 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때쯤 이걸 받아서 보정 걸라고 할 때 안 걸으면 여러분이 포기한 걸로 해서 그냥 허가 날짜가 잡히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날짜를 좀 잡을 수도 있고 만약에 조금 더 늘리고 싶다면 이제 조금 이제 여기 강의부터 좀 불편해지기 시작하지만 어쩔 수 없이 또 한 번 주소를 옮기세요. 그러면 또 주소가 옮기면 그쪽으로 연락하고 뭐하고 공시송 달아야 되고 이게 되게 복잡해요. 그럼 시간은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 스스로 이거는 그냥 안 하겠다, 보정 안 하겠다 이러면서 10% 공탁 안 가고 허가를 해주세요. 이러면 허가되고 이걸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예전에는 그래서 제가 뭐 또 했냐면 여러분 이거 아주 극한 생존 경쟁에서 내가 인생을 망쳤고 진짜 밑바닥부터 일어나야 되는 어려운 상황이다. 내가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 아파트 같은 거 막 가격 오를 때 딱 잡아놓고 잔금 내기 전에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끌으세요. 끌으면서 부동산 통해서 매각에 대한 거를 딱 해놓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매수자가 대기하고 있다면 그때에서 잔금 넣으면서 명도를 끝내고 저쪽에 넘겨주면 내 돈 많이 안 들이고 단기간에 고수익을 내는 하나의 그런 밑그림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요거는 다분히 실전적인 얘기입니다. 뭐 민사집행법이나 이런 거 뭐 법원 이런 사람 보면 막 경악을 하겠지만 그분도 이런 걸 알고 있지만 결국은 이겁니다.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네요.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번에 저쪽에 무슨 특정한 상품 동탄 쪽에 하는 거 뭐 기획해서 한번 해봤고 화성에서 해봤는데 둘 다 공중파 방송을 탔습니다. 근데 제도적으로 문제는 없다. 제도적 하자이다.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규를 어기면서 경미할 수는 없지만 제도적인 부분에 대한 거, 내면에 대한 얘기를 잘 해보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도덕적으로 옳지는 않고 이게 여러분 자칫해서 이렇게 아예 드러나서 나 입장에서 이주환 교수가 그래서 나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 여러분 입찰 방해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업무성 방해도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드러나고 하는 게 아니라 내면적으로 이런 스토리를 숨기고 외형적인 모습에서는 합법적으로 그리고 여러분 어떤 이득을 최대한 추구하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규적인 부분에 대한 강의를 제가 공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민법을 듣다 보면 다른데 민법 선생님 뭐 경매 강의하는 거는 좀 더 다른 얘기가 나올 겁니다. 저는 다분히 실무적 투자가고 경매 쪽을 오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풀어야 될지 급소를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위주로 제가 지금 강의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이 있거나 자신 있다 이런 분들은 요거 지금 계속 내용을 좀 봐주시고 또 잠깐 좀 쉬었다가 정각되면 다시 수업 시도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